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입니다. 페스트는 이방인, 시시포스의 신화 등으로 널리 알려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베르 까뮈의 대표작이죠. 페스트는 페스트의 창궐로 인해 위기에 빠진 오랑시의 시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연대기로 이 작품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페스트는 분명 질병이지만 작품이 집필된 배경을 고려하면 페스트는 질병과 동시에 전쟁, 나치즘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간의 내부를 갉아먹는 이른바 우리 내부의 악마적 요소들 역시 페스트에 속한다고 보며 중요한 것은 결국 각종 페스트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페스트에 걸렸을 때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각자의 직분을 다해 성실하게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읽었는데요. 낭독해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읽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과 감상을 갖게 됩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해안도시 오랑.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는 죽은 쥐들이 넘쳐나고 뒤이어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 환자들이 속출하며 시내는 일대의 혼란에 빠집니다. 이윽고 페스트의 선고가 내려지고 오랑은 다른 지역과 완전히 차단되는데요. 도시의 폐쇄는 어머니와 아들, 남편과 아내, 연인들을 서로 분리시켜버립니다. 오랑에 남은 사람들은 제각기 페스트에 대항하여 가까워진 죽음에 대응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부분은 페스트가 처음 발병하는 부분과 이후 도시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그려지는 모습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페스트, 그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페스트, 알베르 까뮈 지음, 변광배 옮김, 발행 더 클래식. (4월 16일) 아침,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료실을 나와 계단 중간에서 죽은 쥐 한 마리에 발이 걸렸다. 그 순간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짐승을 옆으로 치우고 계단을 내려왔다. 하지만 거리로 나왔을 때 그는 쥐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수희에게 알려주려고 발길을 돌렸다. 늙은 미셸 씨의 반응 앞에서 그는 스스로 예사롭지 않은 뭔가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꼈다. 죽은 쥐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그저 이상이 보였을 뿐이었는데 비해 수희에게는 그것이 대소동이었다. 수희의 태도는 완강했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다는 것이다. 2층 계단에 죽은 듯한 쥐가 한 마리 있다고 의사가 아무리 강변해도 소용이 없었다. 미셸 씨의 확신은 그대로였다. 건물 안에는 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밖에서 쥐를 가져다가 거기에 놓았을 거라고 했다. 요컨대 장난질이라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베르나르 리웨는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건물 복도에 서서 열쇠를 찾다가 어두운 회랑 깊숙한 곳에서 잘 걷지도 못하고 털이 젖은 큰 쥐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은 멈춰서서 균형을 잡는 듯 하더니 의사 쪽으로 왔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작은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서 돌다가 살짝 벌어진 주둥이로 피를 뱉으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의사는 한동안 그 짐승을 쳐다보다가 집으로 올라갔다.
리웨는 쥐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쥐의 각혈로 인해 그의 개인적인 걱정에 생각이 미쳤다. 1년째 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이튿날 산림요양소로 떠나야 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를 보러 갔다. 그가 시킨 대로 그녀는 방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피곤한 이동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컨디션이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의사는 침대 머리맡 전등 불빛 아래에서 자기 쪽을 향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리웨가 보기에 이 얼굴은 30살이라는 나이와 병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처녀 시절의 얼굴이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 미소 때문인 것 같았다. 가능하면 잠을 자둬요. 간호사는 11시에 올 거고 12시 기차에 맞춰 내가 두 사람을 데려다 줄게요. 그가 말했다. 그는 약간 땀에 젖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미소가 방문까지 그를 배웅했다. 이튿날 4월 17일 8시, 수인은 지나가는 의사를 불러 세웠다. 그러더니 그는 못된 장난꾼들이 죽은 쥐 3마리를 복도 한복판에 던져놓았다고 비난했다. 쥐들이 피투성이인 걸 보면 누군가가 큰 덫으로 잡았을 것이다. 수인은 쥐들의 다리를 잡아서 들고 잠시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범인들이 비웃음을 참지 못해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에이, 이놈들을 꼭 잡고야 말 테다. 미셸 씨가 말했다. 꺼림칙해진 리웨는 자기 환자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부터 왕진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곳에서는 쓰레기가 아주 늦게 수거되어 먼지 가득한 직선길을 달리던 자동차는 인도 끝에 내놓은 쓰레기통들을 스치곤 했다. 그렇게 어느 길을 따라가다가 의사는 채소 찌꺼기와 더러운 넝마 위에 던져진 12마리 정도의 죽은 쥐를 헤아릴 수 있었다. 의사가 왕진을 한 첫 번째 환자는 거리로 창이 나 있는 침실 겸 식당으로 사용되는 방의 침대에 있었다. 얼굴이 각지고 움푹한 늙은 스페인 사람이었다. 그의 앞에는 완두콩이 가득 찬 냄비 2개가 이불 위에 놓여 있었다. 의사가 들어갔을 때 침대에서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있던 환자는 몸을 뒤로 젖히면서 만성 천식성에 거친 숨을 내뱉으려고 했다. 그의 아내가 타구를 가져왔다. 그런데 선생님, 그것들이 나왔는데 보셨나요? 주사를 맞는 동안 그가 말했다. 예, 이웃에 사는 사람이 3마리나 모았대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노인은 손을 비벼댔다. 그것들이 밖으로 나오고 모든 쓰레기통에서 보인다는 건 배가 고파서죠. 이어서 리웨는 온 동네가 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곧 알 수 있었다. 왕진이 끝나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위에 선생님한테 전보가 와 있습니다. 미셸 씨가 말했다. 의사는 그에게 새로운 쥐를 보았느냐고 물었다. 아, 없었습니다. 제가 감시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못된 놈들이 감히 그런 짓을 못하는 겁니다. 수희가 말했다. 전보를 통해 리웨는 이튿날 어머니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환자인 아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의사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간호사는 벌써 와 있었다. 리웨는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하고 서 있는 아내를 보았다. 그는 아내에게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가 말했다. 얼마 후 그는 역에서 아내를 침대칸에 태웠다. 그녀는 객실을 둘러보았다.
우리 형편에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잖아요. 리웨가 말했다. 쥐 이야기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이상하기는 하지만 잠잠해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아주 빠르게 미안하다고 그녀를 돌보는 일에 많이 소홀했다고 말했다. 아내는 그에게 아무 말 말라는 듯이 머리를 저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이 돌아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출발할 거예요. 그래요. 우린 다시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창을 통해 밖을 보았다. 승강장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다가 서로 부딪히곤 했다. 기차가 증기를 내뿜는 소리가 그들에게까지 들려왔다. 리웨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녀의 얼굴이 눈물로 뒤덮인 것을 보았다. 울지 말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물 젖은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되돌아왔지만 약간 경직된 미소였다. 아내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가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아내를 안았다. 이제 그는 승강장에서 유리창 건너편으로 그녀의 미소만 보고 있을 뿐이었다. 제발 몸을 잘 돌보도록 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출구 근처 승강장에서 리웨는 예심판사 오통 씨와 마주쳤다. 그는 어린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의사는 그에게 여행을 떠나느냐고 물었다. 키가 크고 검은색 옷을 입은 오통 씨는 반은 이른바 옛날 사교계 사람을 또 반은 상혁군과 닮은 모습이었다. 그는 친근하지만 짧게 이렇게 대답했다. 시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집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관차가 기적을 울렸다. 쥐들이? 판사가 말했다. 리웨는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으나 출구를 향해 돌아섰다. 예, 별일 아니겠죠. 그가 말했다. 리웨가 그 순간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라곤 죽은 쥐들이 가득한 괴짝 하나를 팔에 낀 여건의 행로였다. 그날 오후 진료를 시작할 무렵 리웨는 한 젊은 남자의 방문을 받았다. 그는 신문 기자이며 이미 아침에 왔다 갔었던 사람이라 했다. 그의 이름은 레몽 랑베르였다. 작은 키, 두툼한 어깨, 결의에 찬 얼굴,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진 그는 활동복 차림이었는데 안락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말했다. 파리에 있는 큰 신문사를 위해 아랍인들의 생활 여건을 취재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들의 보건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 리웨는 그에게 그들의 보건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웨는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기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전부는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 그런 폭로는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리웨는 이와 같은 폭로가 근거 없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랑베르의 증언이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 것뿐이라고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제약 없는 보도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해서 당신이 내가 준 정보를 보도하는 것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생지스트식의 직원이군요.
신문 기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리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리웨 자신은 그런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지쳤어도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나름대로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언어이다 하고 말이다. 랑베르는 어깨를 웅크린 채 의사를 바라보았다. 이해가 됩니다. 마침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의사는 그를 문까지 배웅하면서 말했다. 이렇게 사정을 봐줘서 감사합니다. 랑베르는 초조한 듯 보였다. 예, 이해합니다.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다. 의사는 그와 악수를 하며 요즘 시내에서 발견되는 수없이 많은 죽은 쥐에 대한 특별 취재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오, 그거 흥미로운데요? 랑베르가 탄성을 발했다. 오후 5시, 의사는 다시 왕진에 나가면서 계단에서 아직은 젊은 편에 몸은 육중하고 얼굴은 묵직하고 파였으며 눈썹이 짙은 남자와 마주쳤다. 리웨는 건물의 꼭대기층에 사는 스페인 무용수들의 집에서 그 남자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장타루는 계단 위에 서서 자기 발 근처에서 죽어가는 쥐가 최후의 경련을 일으키는 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약간 힘이 들어간 회색 눈을 들어 의사 쪽을 바라보며 인사를 하고는 쥐들의 출현은 기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요. 하지만 짜증나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리웨가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의사 선생, 하지만 오직 그 의미에서만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으론 이건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타루는 손으로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고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쥐를 다시 본 후 리웨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 결국 이건 수의의 일이에요. 마침 의사는 건물 입구 근처의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 수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혈기왕성한 수의의 얼굴에 피로의 기색이 보였다. 네, 압니다. 이제 2-3마리씩 발견되네요. 다른 집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쥐를 또 발견했다고 알린 리웨에게 늙은 미셸이 말했다. 수의는 맥이 없고 근심이 있는 듯 보였다. 그는 기계적인 동작으로 목을 쓰다듬었다. 리웨는 그에게 몸이 괜찮으냐고 물었다. 물론 수의는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할 수 없었다. 다만 입맛이 없을 뿐이었다. 그의 판단으로는 사기의 문제였다. 이 쥐들 때문에 한 방 먹었으니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모든 게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4월 18일 아침, 의사는 역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다가 미셸 씨가 더 파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하실에서 다락까지 계단마다 10여 마리의 쥐들이 널려 있었다. 이웃집 쓰레기통들도 쥐들로 가득했다. 의사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 그런 일이야 있을 수 있지. 그녀는 은발에 검고 부드러운 눈을 가진 자그마한 체구의 여인이었다. 널 다시 보니 행복하구나, 베르나르야. 쥐들이 나왔다고 꺼리낄 게 뭐 있니? 그녀가 말했다. 그도 동의했다. 정말이지 어머니와 함께라면 모든 일이 늘 쉬워 보였다. 하지만 리웨는 시청의 구석과에 전화를 했다. 그는 이 과의 과장을 잘 알았다. 과장은 수많은 쥐가 밖에 나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을까? 메르시의 과장은 그런 소식을 들었고 부둣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쥐를 50여 마리나 발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심각한 일인지 자문해 보았다. 리웨는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구석과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겠지. 명령을 받아서 말이야. 만일 자네 생각에 정말 그래야 할 가치가 있다면 명령을 내리도록 할 수 있어. 메르시에가 말했다. 늘 그래야 할 가치가 있어요. 리웨가 말했다. 그의 가정부가 방금 그에게 남편이 일하는 큰 공장에서 수백 마리나 되는 죽은 쥐를 수거했다고 알려줬다. 어쨌든 대략 그 무렵에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18일부터 공장들과 창고들에서 실제로 쥐의 사체들이 수백 마리씩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 짐승들이 너무 오래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일부러 끝을 내줘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외곽 지역에서 도심까지 리웨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 시민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쥐들이 쓰레기통 속에서는 무더기로 혹은 도랑 속에서는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석간신문은 그날부터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시 당국이 행동을 개시할지의 여부를 물었고, 또 혐오스러운 쥐떼들의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긴급 조치들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시 당국은 어떤 것도 제안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았지만 이 사태를 심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기 시작했다. 죽은 쥐들을 매일 새벽에 수거하라는 지시가 구석과에 하달되었다. 수거가 끝나면 담당과의 차 2대가 그 짐승들을 쓰레기 소각장으로 운반했는데 그것들을 소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뒤로 며칠 사이에 상황이 악화되었다. 쌓여만 가는 설치류의 수가 늘어나 매일 아침 수거량이 더 많아졌다. 나흘째부터 쥐들은 떼를 지어 나와 죽기 시작했다. 헛간, 지하실, 지하창고, 하수구 등에서 쥐들이 비스듬하게 줄지어 올라와 햇빛을 받고 휘청거리면서 제자리에서 맴돌다 사람들 근처에서 죽었다. 밤마다 복도나 골목길에서 쥐들의 짧은 단말마 소리가 뚜렷이 들렸다. 아침마다 변두리에서 어떤 쥐들은 뾰족한 주둥이에 작은 혈흔을 묻히고 부풀고 썩은 채로, 또 어떤 쥐들은 빳빳한 몸에 수염은 아직 꼿꼿한 채로 개울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시내에서조차 계단이나 앞마당에서 쥐들이 작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가끔은 한 마리씩 따로 관공서의 대기실에서, 학교 안뜰에서, 카페의 테라스에서 죽기도 했다. 당황한 우리 시민들은 가장 번화한 장소에서도 쥐들을 발견했다. 아름광장, 대로, 프롱드메르 산책로 등과 같은 곳도 군데군데 더럽혀져 있었다. 새벽에 죽은 쥐들을 치웠지만 시 전체에서는 쥐들이 낮 동안에 점점 많이 나타났다. 인도를 걸으면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물컹한 시체 덩어리를 발밑에서 느낀 밤 산책자들 또한 한두 명이 아니었다. 집들이 서 있던 땅이 그 안에 고여있던 체액을 짜내고 지금까지 안에서 골맞던 진물과 피고름을 표면으로 솟아나게 한다고 말할 만했다. 응고 수치가 높은 피가 갑작스럽게 역류하기 시작한 건강한 사람처럼 그때까지 너무나 평온하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뒤집힌 우리 작은 시의 놀란 장면을 생각해보라.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랑스도크 통신이 무료 정보 제공용 라디오 방송에서 25일 단 하루에
6,231마리의 쥐가 수거, 소각되었다고 보도했을 정도였다. 시민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목격 중인 일상적인 장면의 분명한 뜻을 말해주는 이 수치는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약간 혐오스러운 사건이라고 불평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아직 규모를 확정할 수도 기원을 알 수도 없는 이 현상에 뭔가 위협적인 것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천식 환자인 스페인 노인만 계속 손을 비벼대며 노망이 난 듯이 신이 나서 이렇게 되풀이했다. 그것들이 나온다. 그것들이 나와. 하지만 4월 28일에 랑스도크가 약 8,000마리의 쥐를 수거했다고 보도하자 시의 불안은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며 당국을 비난했고 바닷가에 집을 갖고 있던 몇몇 사람들은 이미 그곳으로 피난 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튿날 이 통신사는 이 현상이 급격히 멎었고 구석과에서 수거한 죽은 쥐의 수가 무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시는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날 정오, 의사 리웨는 집 건물 앞에 차를 세우다가 길 저쪽 끝에서 수희가 고개를 숙인 채 팔다리를 벌리고 허수아비 같은 자세로 힘겹게 오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의사도 알고 있는 한 신부의 팔에 의지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파넬로 신부였다. 리웨는 몇 번 그를 만난 적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종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학식 있고 투사적인 예수교도였다. 의사는 두 사람을 기다렸다. 늙은 미셸의 눈은 하얗고 숨을 쉴 때는 거친 소리가 났다. 그는 몸이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 바람을 쐬러 나갔다. 하지만 목과 겨드랑이, 서해부의 통증 때문에 돌아와야만 했고 파눌로 신부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종기 때문이에요.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가 말했다. 의사는 차창 밖으로 팔을 뻗어 미셸이 내민 목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거기에는 일종의 나무옹이 같은 것이 있었다. 가서 누우시고 체온을 재세요. 오늘 오후에 보러 오겠습니다. 수희가 가고 난 뒤 리웨는 파눌로 신부에게 이 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건 전염병일 겁니다. 신부가 말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둥근 안경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무렵에 날씨가 일정해지는 듯했다. 태양은 지난번 소나기로 파인 웅덩이들을 물을 퍼내듯 말려버렸다. 노란빛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파란 하늘, 시작된 더위 속에서 나는 비행기 소리. 이 계절에는 모든 것이 침착해졌다. 하지만 나흘 동안 열병은 놀랍게도 4단계나 튀어올랐다. 사망자가 16명, 24명, 28명, 32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넷째 날 한 유치원에 보조병원이 개설된다고 알렸다. 그때까지 줄곧 농담 속에 불안감을 숨겨왔던 우리 시민들은 거리에서 더 기가 죽어 더 조용한 듯했다. 리웨는 도지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그 조치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도 수치는 알고 있어. 참으로 걱정이 되는 수치요. 도지사가 말했다. 걱정 이상입니다. 명백한 수치입니다. 내가 총독부의 지시를 요청할 겁니다. 리웨는 카스텔 앞에서 전화를 끊었다. 지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텐데. 혈청은 이번 주 내로 도착할 겁니다. 도청에서는 리샤르를 통해
리웨에게 식민지 수도에 보내게 될 지시 요청 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했다. 리웨는 거기에 임상적인 설명과 수치를 적어 넣었다. 같은 날 사망자 수는 약 40명에 이르렀다. 도지사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자기 책임 아래 그 다음 날부터 해당 조치들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의무적 신고와 격리가 계속 이루어졌다. 환자의 집은 폐쇄되고 소독되어야 했고 주변 사람들은 격리 보호에 따라야 했으며 매장은 추후 정해질 조건에 따라 시에서 하기로 했다. 하루가 지나 혈청이 비행기 편으로 도착했다. 현재 치료 중인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이었다. 전염병이 확산되는 경우라면 이 혈청만으로는 부족했다. 리웨의 전보에 대한 답은 구급용 재고가 떨어졌고 새로 제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인접한 모든 교회 지역으로부터 봄이 시장에 도착했다. 수천 송이의 장미꽃이 인도를 따라 늘어선 꽃장수들의 바구니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고 그 달콤한 향기가 온 시내에 감돌고 있었다. 겉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전체는 여전히 러시아어에는 10,000원이었다가 낮에는 텅 비고 더러웠다. 타루는 키 작은 노인을 관찰하고 있었고 이 노인은 고양이들에게 침을 뱉고 있었다. 그랑은 그의 신비로운 일을 위해 내일 저녁 집으로 돌아갔다. 코타르는 여전히 배회하고 있었고 예심판사 오통 씨는 여전히 그의 집 짐승을 끌고 다녔다. 늙은 천식 환자는 콩을 옮겨 담고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호기심이 많은 표정의 신문기자 랑베르를 종종 만났다. 저녁에는 인파가 시가를 메웠고 영화관 앞에서 길게 줄을 서곤 했다. 게다가 전염병이 물러가는 듯했고 며칠 동안 사망자 수가 불과 10여 명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병은 단번에 다시 급상승했다. 사망자 수가 다시 30명에 도달한 날 베르나르 리웨는 도지사가 그들이 겁먹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내민 공식 전보를 받아 읽었다. 전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패스트 사태를 공표하라. 도시를 폐쇄하라. 제2부. 그 순간부터 패스트는 우리 모두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그 기이한 사건들이 야기한 놀라움과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 각자는 보통 자기 자리에서 가능한 한 자기 일을 계속해오고 있었다. 또한 계속 그랬으면 분명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관문들이 폐쇄되자 서술자를 포함해 그들 모두가 같은 자루에 들어있는 처지였고 또 거기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첫 주부터 갑자기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개인적 감정이 공포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감정이자 긴 귀양살이 시절의 주된 고통이 되었다. 관문 폐쇄로 인한 가장 뚜렷한 결과 중 하나는 사실 이 병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한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일시적인 이별이라고 생각해 역의 승강장에서 두세 가지 당부만 하면서 서로를 껴안았고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다시 만난다고 확신했으며 미래에 대한 어리석은 인간적인 믿음 속에 빠진 채 작별로 인해 일상사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어머니들과 자식들, 부부들, 연인들은 단번에 돌이킬 수 없이 떨어져 있게 되거나 혹은 재회하거나 교류하는 것도 막힌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도 그럴 것이 관문 폐쇄는 도청 시행령이 공시되기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개별적인 경우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병의 기습으로 인한 첫 번째 영향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개인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시행령이 발표된 날 이른 시각부터
도청은 많은 진정인에 의해 시달렸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혹은 공무원들을 찾아와서 하나같이 이해는 가지만 동시에 하나같이 검토가 불가능한 상황들을 털어놓았다. 진실을 말하자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양해, 특전, 예외라는 단어들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날이 지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심지어 편지를 쓴다는 가벼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마저도 거절되었다. 한편으로 이 시는 실제로 일상적인 통신수단으로 더 이상 다른 지역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 편지가 가면 매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모든 우편물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다. 초기에 몇몇 운 좋은 사람들은 경비소 보초병들을 통해 편지를 시 밖으로 전하는 것을 허락받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경비병들이 보기에 아직은 동정심에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전염병 초기라서 가능했다.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이 경비병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파장을 예측할 수 없는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다. 초기에 허용되었던 시외 전화는 공중전화와 회선이 지나치게 혼잡해졌기 때문에 며칠 동안 완전히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사망, 출산, 결혼과 같은 이른바 긴급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래서 전보가 유일한 방편이 되었다. 지성, 마음, 몸으로 연결되었던 사람들이 10단어 정도의 대문자로 된 전문에서 오랜 공감의 표시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실제로 전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구들은 빠르게 동이나 오랫동안 공유해온 삶이나 혹은 고통스러운 열정은 다음과 같은 규칙적인 서식 문구로 바뀌어 버렸다. 잘 지낸다. 너를 생각한다. 애정.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몇몇은 고집스럽게 편지를 써서 바깥 세계와 서신 교환을 하려고 여러 가지 꾀를 쉬지 않고 상상해냈는데 이것들은 늘 환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설사 우리가 상상해낸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은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답장을 받지 못했으니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 동안 같은 편지를 계속 다시 쓰고 같은 호소를 다시 베껴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우리의 심장에서 피를 흘리며 나왔던 말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의미를 잃고 텅 비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는 기계적으로 그 말들을 다시 베껴 썼고 죽은 문장들을 통해 우리의 힘든 생활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런 보람도 없고 고집스러운 독백보다 또 벽과의 이런 무미건조한 대화보다 전보문의 통상적인 호소가 더 나아 보였다. 게다가 며칠이 지나 아무도 우리 시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사람들은 전염병 발병 이전에 떠난 사람들의 귀가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며칠 동안의 검토 끝에 도청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하지만 일단 돌아온 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시에서 나갈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되돌아오는 것은 자유이지만 다시 떠날 자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드물기는 했지만 몇몇 가정은 상황을 여전히 가볍게 생각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하기보다 가족을 다시 보고 싶은 욕망을 앞세워 가족에게 그 기회를 이용하라고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패스트의 포로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고는 이런 이별의 고통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 병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을 때 고문당하는 것과 같은 죽음의 공포보다 인간적인 감정이 더 강했던 경우는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기대하듯 그것은 고통을 넘어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향하는 두 연인의 경우가 아니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늙은 의사 카스텔과 그의 아내가 유일한 경우였다.
카스텔 부인은 전염병 발병 며칠 전에 이웃 도시에 들렀다. 심지어 이 부부는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의 모범을 보여주는 한 쌍의 부부가 아니었으며 서술자는 모든 개연성으로 보아 이 부부가 그때까지 자신들의 결합에 만족한다는 확신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작스럽고 길어진 이별로 인해 그들은 서로 떨어져 살 수 없다는 사실과 한순간 백일하에 드러난 이 진실에 비해 패스트는 하찮은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부부의 경우는 정말 예외였다. 대다수의 경우 이별은 전염병이 끝나야 끝날 수 있었다. 이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삶이 되었고 그런 만큼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온 감정이 새로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배우자를 가장 신뢰하던 남편들과 연인들이 질투심을 드러냈다. 사랑을 가볍게 여기던 남자들은 의연함을 되찾았다. 곁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무관심했던 자식들이 그들의 기억을 사로잡고 있는 어머니 얼굴의 주름살에서 모든 걱정과 후회를 보았다. 이 갑작스럽고 가차없으며 기약 없는 이별로 인해 우리는 당황스러워했다. 우리는 여전히 그토록 가까우면서도 벌써 너무 멀리 있으며 이제는 우리의 나날을 점령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추억을 떨쳐버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사실 우리는 이중으로 고통스러웠다. 우선 우리 자신의 고통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부재자들, 즉 자식들, 아내 혹은 연인을 상상해보는 고통이었다. 다른 상황에서라면 우리 시민들은 어쩌면 더 외향적이고 더 적극적인 생활을 통해 탈출구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패스트로 인해 그들은 일거에 무의도식을 하게 되었고 음산하고 활기 없는 시내를 맴돌거나 매일매일의 맥 빠지는 추억놀이에 몰두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목적 없이 산책을 하면서 그들은 늘 같은 길을 지나가곤 했고 또 대부분의 경우 아주 좁은 시내에서는 그 길이 바로 과거에 부재자들과 함께 다니던 길이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패스트가 우리 시민들에게 맨 먼저 가져다 준 것은 귀양살이였다. 그리고 서술자는 여기에 모두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때 겪은 것을 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수많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것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때 우리가 마음속에 지녔던 그 휑함, 그 정확한 감정은 바로 귀양살이의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돌아가거나 혹은 반대로 시간의 흐름을 재촉하는 비이성적인 욕구, 이런 기억에 불붙은 화살을 마음속에 품고 지냈던 것이다. 우리는 종종 마음대로 상상해서 귀가 초인종 소리 혹은 계단에서 나는 친근한 발소리를 기대하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바로 그 순간에는 기차의 운행이 멈췄다는 것을 잊기로 마음을 먹기도 했다. 또한 우리는 그때 저녁 급행을 타고 온 여행자가 우리 동네에 도착한 시간에는 집에서 그를 기다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희는 지속될 수 없었다. 기차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순간이 항상 오고 말았다. 우리는 그때 이별이 오래 계속될 것이며 또한 시간에 적응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결국 수감자가 되어 과거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몇몇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려는 유혹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런 유혹을 재빨리 포기했다. 적어도 아직은 그럴 수 있는 자들은 상상이란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결국 상처를 주고 만다는 것을 겪으면서 말이다.